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전여희 선생님을 모시고 제주도에서 이렇게 북콘서트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중증 중복 장애인의 그런 중증 중복 또 발달 장애인들의 탈시설 관련된 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어려운 꿈이라고 우리 전여희 선생님께서 번역 출판을 갖다가 좀 함께 도와주셨는데요. 그 책을 같이 제주에서 그 생각들과 경험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어려운 꿈은 온타리오주에서 탈시설을 하면서 이렇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과 또 이렇게 그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담은 그런 내용들을 갖다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또는 제주에서 그런 얘기들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이런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이 또 발달장애인이 잘 살 수 있는 세상과 사회로 가는데 오늘 이 자리도 잘 의미부여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반차까지 내시면서 특별하게 우리 수어통역을 갖다 해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희도 교육청 수어통역사이기도 하신데 박상훈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들이 이렇게 잘 연결되어지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길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축하 공연에 이어가지고 우리 캐나다에서도 이 책을 출판한 곳에서도 이렇게 축하 인사를 갖다 좀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저희 삼절다방에서 같이 저는 무심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또 오케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이 편지를 좀 낭독해 주시죠. 아, 제가요? 네.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 오케이를 하기 때문에 오케이이기도 합니다. 예. 자, 우리 본명은 박옥순이고요. 삼달다방의 본캐는 오케이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인권이라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이 길고 힘든 여정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나 왜 이렇게 이 문장으로만 왜 이렇게 울컥합니까? 때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는 행보는 여러분이 지키려는 가치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장애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분명 이 과정에서 귀한 지혜와 경험을 얻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투쟁! 한 30년 넘게 장애인권 활동을 하다가 제주에 내려온 지 이제 채 1년 돼 가는데 전체적으로 몸을 보수하느라고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잘 회복해서 다시 또 어떤 식으로 우리 사회 장애인권 현장에 연결되기를 참 희망합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분들, 제주에서 생활하시는 분들과의 장애인 인권에도 잘 연결되면 참 좋겠습니다. 오케이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주인공들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현희 선생님은 맨 마지막에 우리 2부 순서의 사회자 이정아 활동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김정아 활동가, 네.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프리웰 이사장을 맡고 있기도 하고요. 우리 두 협동조합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주에서 가장 건강하고 또 유쾌하게 또 문화적으로 이 협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 두 협동조합 대표님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복하게 협동조합 김덕화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의자가 하나 더 있어야겠네요. 자, 우리 앙상블 공연 봤죠? 예, 그 별난 고양이 꿈밭 우리 박정경 대표님. 마지막으로 오늘 주인공이기도 하신데 국제 발달장애인 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진보적 장애인 운동에서 또 여러 가지 장애인권에 길을 내주는 역할들을 갖다가 미국에 계시면서 계속 해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또 삼달다방에 열심히 삼달다방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는 큰 어른과 비빌 언덕이기도 합니다. 우리 전영유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만 총총. 오늘 이렇게 제주에 올 수 있게 또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라는 탈시설 유일한 이제 한국 최초 NGO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이정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회를 이제 감히 맡겠다고 했고, 이제 귀한 네 분을 모시고 오늘 이 자리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굉장히 의미 있는 만큼 네 분의 소개를 또 한번 직접 간략히 이제 좀 들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자기소개부터 한 번씩 해주시죠. 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프리웰이라는 사회복지 법인의 대표로 알고 계실 텐데요. 그 법인의 대표이사도 맡고 있습니다. 김정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제 이름은 전현일입니다. 제가 미국 산 지가 한 벌써 50년이 훨씬 더 되는데요. 그동안에 제 딸이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한국의 발달 장애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뵙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별난과의 꿈밭 사회협동조합 대표 박정경입니다. 네, 저 이제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끼리 모여서 돌봄을 같이 하려고 사회협동조합을 만들고 지금 4년 차인데 이 공간에서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돌봄을 하고 있고, 저 뒤에 가면은 우리 성인 발달장애인 이제 주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하게 사회적 협동조합 김덕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만 3년 정도 됐고요. 발달장애 가족 문화기획단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처럼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즐거운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다양한 기획들,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저도 가장 관심이 이제 아이의 성인기에 주거나 또 직업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관심이 많아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많이 배울 생각,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귀한 네 분을 모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오늘 처음 다 만나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히 좀 책 소개를 먼저 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책 보시면 저희 이제 현수막에 보시면 저희가 여기 최중증 발달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책 제목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중증으로 할 것인지 중증, 중복 발달 장애를 할 것인지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으로 최종적으로 바뀌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사실은 한국에서는 최중증이라는 이야기 혹은 중증이라는 이야기를 쓰지만 외국에서는 이제 중증, 중복 장애를 가진 사람들, 이렇게 사실은 사람으로 이렇게 불리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은 한국에 좀 더 설명하기 쉽게 하려면 최중증이 지금은 더 통용이 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런 중증, 중복 장애 혹은 그 사람의 장애를 설명할 수도 있고 혹은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이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을 좀 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라는 이름으로 좀 책 제목이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이제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 그래서 시설 수용 종식하기, 원래는 이제 한국말로는 끝내기라고 했는데요. 종식하게 아예 그런 시설 수용을 없애자, 시설 수용의 문화를 없애자, 이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시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월계수관처럼 이렇게 보이시는 거기에 이제 주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시설 폐쇄 리포트, 그러니까 연구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랑은 좀 시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 캐나리 온타리오주는 사실 도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도시의 어떤 수입이나 이런 도시 생활권이 좀 이렇게 높은 그런 수준의 도시인데 이 도시에서 최중증으로 불려지는 중증 중복 장애인이 그러니까 더 먼 도시로 가는 게 아니라 이 도심 안에서 같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진 안에는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뭐 학자도 있지만은 뭐 학자 안에도 뭐 심리학, 뭐 응용 연구, 그래서 정말 복합적인 연구를 같이 했다 이런 연구들이 같이 있고 또 그 안에 뭐 법학자도 있고 뭐 정부 공무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문가들 같이 했는데요. 사실 이 책을 낸 거는 부모님들이세요. 그래서 전국의 중증 중복 발달 장애를 가지고 계신 그런 당사자분들의 부모님 단체가 이 책을 출판하셨고 아까 그 보내주신 축사도 사실 그 부모 단체의 대표님께서 보내주신 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운동성과 전문성을 같이 가진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모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시설한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상황을 좀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중증 중복 발달 장애를 가졌다고 하면 시설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떤 의료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 전문화된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런 모두의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분들이 사실은 탈시설을 하셨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신 그런 과정의 이야기들이 책 뒷부분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많은 당사자분들을 뵀지만 처음 듣는 장애도 있었고 그런 정말 다양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 안에서 탈시설을 마침내 이루어냈다. 당사자가. 사실 이 책 안에는 당사자의 말은 구술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몸으로 보여주는 그런 현장의 이야기들이 다 이 책 안에 녹아져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부모가 탈시설 찬성론자가 된 이유. 입니다. 이거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의구심들이 있죠. 이게 탈시설 정말 되는 거냐? 내 자녀가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 지역은 좀 이렇게 지역인데 서비스도 없고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저희 안에 많은데 사실 부모님들이 그런 반대를 하시는 이유들이 다 저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사실 탈시설을 경험하시고 나니까 이게 정말 적극적으로 더 반대하셨던 분들이 더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는 그런 사례들이 여기 안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분들 정말 꼭 만나고 싶다 이런 꿈을 또 가지게 됐는데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녹아져 있는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책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금 이렇게 딱딱한 분위기지만 좀 편하게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선은 제가 전현희 선생님을 먼저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 책이 제목이 어려운 꿈이잖아요. 정말 책이 나오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말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이 책을 발바닥에게 소개해주고 또 번역도 같이 해주셨어요. 근데 또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줌으로 회의하면서 번역 회의를 하고 이 과정을 선생님께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해주시면서 5년여간의 노력 끝에 나온 책입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를 너무 감사드리는 박수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또 제주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발달장애 부모님도 만나시면서 이 책을 또 소개해주고 싶으셨던 이유를 같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그냥 우연히 구입하게 됐어요. 그 책 이름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 책이야말로 우리 발바닥 여러분들한테 딱 맞는 지금 한국 실정에 딱 맞는 책이라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비록 한 20, 30년 전에 쓰여져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15년 전에 쓰여졌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 특히 이 한국인이 탈시설을 발바닥이 한 20여 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이 정권에 따라서 정권의 그 철학이라든가
저기 정책의 그 차에 따라서 이 근본적인 그 이념 자체가 이 바뀌는 그런 거를 제가 목격한 것 같아서 이 책이 참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여지고 읽혀지면은 좀 더 이해가 잘 되고 좀 더 긴 안목으로 이런 시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선생님의 취지와 맞게 정말 지금 이 어려운 5년 만에 나왔는데 정말 딱 맞는 시점에 나온 것 같아요. 탈시설 반대가 정말 많아졌고 저희도 또 그만큼 저희들의 중증 중복 발달 장애에 대한 고민도 되게 깊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 텐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협동조합 활동을 조금 했었는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정말 두 곳이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했는데 오늘 또 직접 와보니까 분위기도 너무 편안하고 좋고 해서 이렇게 지역사회 만들기 활동들도 또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도도 만들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시는데 이 사실 좀 더 소개를 듣고 싶은 것은 이 협동조합에서 발달장애인 같이 자립해서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그런 걸 좀 먼저 소개해 주시면 같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마이크를 잡아서 네. 저 먼저. 전랑고양이 꿈밭은 이제 학령기 에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 돌봄을 해주는데 3, 4학년, 그러니까 고학년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한 거는 왜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 청소년을 봐주지 않는가, 왜 돌봄에 끼워주지 않는가, 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때 또 마침 저희 협동조합 만들 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모님들이 집에서 온전히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 돌봄 문제가 너무 크게 이제 느껴져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사회에서 같이 우리 아이들을 담아서 같이 돌봐주면 참 좋을 텐데 여전히 우리 아이들은 소외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제주도에 각 돌봄 기관에 발달장애인이 얼마나 있는지 조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거의 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료집으로 내고 그리고 언론에 보도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서 그렇게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저희도 이제 협동조합이 뭔지 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한 1년, 2년 지나서 이게 협동조합이구나. 그리고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인데 사회적 협동조합 개념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하란 대로 하고 그냥 달려가다가 사회적 협동조합도 2년 정도 지나서야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협동조합 만들고 어떻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돌봄을 우리 자녀 포함해서 지역사회 그 아동들도 같이 돌봐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하기에는 너무 짐이 커서 매일매일 돌보는 것들을 영상을 찍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높으신 분들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제 엄마들이 참 고생한다. 돈도 없을 건데 이러면서 알아주셔서 마침 또 발달장애 지원센터 센터장님이 지금은 우리복지관에 가 계신데 그분이 아이고 애쓰십니다 하고 저희 기관에 방문을 해주셨고 그때 조언을 해주셨던 것이 이렇게 부모님들이 강사도 하고 그리고 공간도 마련하고 재료도 하고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바우처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뭣도 모르고 바우처를 시작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기반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그 전에 저희가 맨땅 헤딩할 때는 시간당 1,000원씩 받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바우처 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월급은 줄 수 있게 되었고 부모님들은 좀 약간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낮에 발달장애 아이들 돌보고 또 집에 가면 또 발달장애 아이가 있고 하니까 차츰차츰 나는 이 돌봄에서 빠지겠다라는 부모님들이 계셔서 조합원들 중에서도 일을 못하겠다고 뒤로 이제 그냥 참여만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 뒤부터 이제 직원을 채용을 하게 돼서 지금은 뒤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직원과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은 저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나중에 지역사회에서 어울려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근데 과연 그런 게 학교에서 준비가 될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럼 우리 이 초등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오래 걸리잖아요. 뭔가 하나 배우는데도 오래 걸리고 계속 반복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학령기 때부터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아까 앙상블처럼 나중에 우리가 직업을 가지려면 이런저런 거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좀 알아보고 탐구한 시간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니까 앙상블도 생기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인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성인들은 어떻게 살까? 궁금한 거죠. 성인들이 돼서 과연 자립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목표도 자립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간 활동이라는 것에 관심이 갖고 작년에 주간 활동 센터를 이제 지원을 해서 다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성인기를 접하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세계는 학령기 세대하고 너무 틀리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용인 분들 중에도 시설에 계신 분이 사실은 있어요. 2분 정도 계신데 그분들 상황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그 과정들을 보고 지원을 하게 되면서 아, 학령기 때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더 하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발달장애인 성인이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 수 있으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침 부모연대도 쪽으로 방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저는 직업을 만드는 일, 발달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예, 행복하게 사회적협동조합은 크게 이제 당사자들을 위한 사업이 있고, 또 부모님들을 위한 사업이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으로 크게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당사자들은 저희가 이제 문화예술 그 교육 사업을 발달장애 당사자들과 가족에게 하는 것을 시작으로 했고, 지금도 쭉 그것은 매년 5년간 잘 이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관계 맺기를 하는 프로그램도 이제 3년째 이어서 계속 하고 있고, 이들이 정말 그런 통합 환경에서 잘 성장하는구나. 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달장애인들끼리 혹은 가족들끼리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이런 대상들과 함께 지낼 때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직접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조 모임들을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플 퍼스트도 다녀왔고, 너무 제주를 빛내고 왔죠. 아주 무대에도 오르고 노래도 부르고 오고 많은 사람들한테 울림이 있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당사자 모임들이 너무나 멋져서 그 밑에 주니어들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들을 또 이렇게 자조 모임으로 키워서 성인기까지 같이 이어갈 수 있도록. 네, 그리고 부모들은 저희가 교육 부분을 되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참 힘든 시기였는데 저희에게는 기회였던 것이 줌이라는 세상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참 그간의 그 정보 부족, 그리고 이제 뭔가 좋은 교육을 듣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을 욕구를 해소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줌이라는 세상이 열리면서 제주도에 있지만 전국에 가장 훌륭한 그 분야의 가장 최고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기회로 저희는 좀 양질의 부모 교육을 해오고 있고, 잠깐 광고하자면 바로 이번 주에 저희가 야심차게 같이 크는 대학이라는 12회차 부모 교육 과정을 오픈해서 아주 지금 성황리에 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부모 돌봄 사업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부모들이 서로를 돌보고 의지할 수 있을 때 가족이 힘이 생기고, 가족이 힘이 생겨야 자녀들도 잘 키울 수 있고, 그 힘으로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지역사회에서 잘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잘 서야 된다. 그런 취지로 부모 교육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 활동으로는 아까
말씀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는데 맘 편한 가게 지도라는 것을 저희가 3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달장애 가족이 어디를 갈 때 되게 눈치 보고 편하게 가기 어려운 것을 너무나 저희가 잘 이해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갔을 때 편하게 느끼는 가게들의 정보를 모은 지도를 발행을 하고 있고 지금은 카카오하고도 예, 같이 협력을 해서 카카오 맵에서 검색을 하면 맘 편한 가게 정보가 다 뜹니다. 네. 그래서 지역 기반으로 지금 여기서 검색하면 여기 요 동네에 맘 편한 가게가 뜨고 함덕에 가서 검색하면 함덕에 있는 맘 편한 가게가 떠요. 그래서 그것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저기 대표님이 말씀 안 해주셔서 이어가자면 저 역사회 활동으로 꿈밭과 행복하게 를 위시해서 제주도에 있는 많은 부모 단체들이 최근 몇 년간에 같이 협력해서 굉장히 훌륭한 사업들을 저희는 많이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교육 보고서들도 같이 협력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나 뭐 국회의원 선거 때를 맞이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뭐 어떤 정책의 뭐 어떤 그런 협상자로 생각하진 않지만 저희는 저희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정책을 우리는 이런 정책을 바래요 하고 기자회견하고 기자회견하면 그것이 또 이제 지역사회에 전파가 되고 정책 제안들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후보자님들이 저희의 정책을 듣고 그것을 본인들의 정책화를 하고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특수교육 분교가 설립이 된다든지 특수교육 학과가 신설된다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함께 노력한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것을 뭐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 불쏘시개 역할은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을 같이 만들어 가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 역사를 듣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특별히 이제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마침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극복해낸 그런 사례들을 또 많이 얘기해 주셔서 더 뜻깊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이 책 안에도 여러 가지 가족의 위기 상황, 당사자의 위기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넘어갔는지 또 사실은 이제 공무원들이 우리 얘기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시긴 했지만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과정들이 또 책 안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근데 저희도 이제 탈세 운동을 이제 저희 단체가 20년 동안 했는데 이걸 하면서 지금 최근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복 발달장애인의 저희는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활동까지 와 있는지를 좀 김정 활동가가 또 이제 협동조합 이야기처럼 같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서울을 기반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발바닥 행동은 저희가 발바닥 행동이 이제 20년 전에 저희가 썼던 슬로건을 봤더니 그룹홈을 확대해라 막 이런 주장을 저희도 했더라고요. 그때는 시설에서 저희가 현장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삶이 너무 이건 뭐 입에 단지 못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룹홈 정도의 소규모에 나와서 사시면 더 나을 줄 알고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그런 얘기를 했던 20년 전에 있었는데 저희가 또 그룹홈을 조사해 보니까 그냥 규모만 달랐지 그냥 시설에 불과했던 걸 이제 목격하고는 그때 당시에 또 한 15년 전에는 자립생활 주택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중간 홈 같은 거거든요. 완전히 자립하기 직전에 좀 머무를 수 있는 몇 년간 머무르면서 완전히 자립하게 되는 이제 그런 중간 단계의 어떤 시스템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해보니까 그분들도 또 몇 년 후에는 또 자립을 또 해야 되고 근데 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주거지를 옮겨 다니면서 자립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해외에서는 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영구히 자립할 자기 집을 갖고 그 집에 지원이 들어가는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좀 노숙인 단체, 뭐 정신장애 단체, 뭐 이런 쪽하고 다 연대하여 서울에서 그런 제도가 또 발달장애인 부모 단체가 열심히 투쟁해서 이제 지원주택이란 제도를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제안해서 만들기 시작해서 제가 아까 사회복지법인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법인에서 이제 처음 사업자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서울에서 한 300호 정도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가 이제 시작을 올해부터 하고 있고 이제
그걸 지원주택을 전국화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지원주택이 그냥 임대주택 나가 사는 거하고 뭐가 달라라고 하면은 이 지원주택에는 그 지원주택 사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들, 그런 이제 주거 생활을 지원하는 스태프들이 다 있는 형태여서 이제 지금 그게 없는 형태라면 보통 가족들이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가족들이 없어도 사실 수 있도록 그 지원주택이라는 형태를 계속 확산해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룹홈, 이 책에서도 주로 그룹홈으로 많이 자립을 그 시대에는 이제 하셨던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한국의 그룹홈은 외국의 그룹홈하고 수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용어는 같은데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혹은 조금 해외 그룹홈 정도는 우리 한국 사회로는 지원주택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어쨌든 지원주택을 더 확산을 좀 더 하려고 하고요. 근데 이 지원주택을 또 확산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이 쭉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 지원주택을 공급할 때 그 주택은 보통 공공임대주택을 베이스로 해요. 공공임대주택 가지고 이제 이 지원주택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임대주택이 뭐 아시겠지만 설비가 이게 약해요. 그러니까 유니버셜 설계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일반적인 주택보다 높지만 여전히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때 지금 여기 이제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제 장애인분들, 그러니까 중복장애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발달장애가 있으시면서도 뇌병변 장애가 있으시거나 뭐 이래서 휠체어 이용하시거나 이런 체중증 장애인에게 맞춤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지원주택을 하니까 새 주택을 받아도 그 새 주택을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도배지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뜯어 고쳐야 되고 화장실 배관 다 바꿔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된 낭비다라고 해서 국토부에 그런 문제 제기를 막 했죠. 그랬더니 국토부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설계를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인 자립지원주택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아예 집을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그 집을 사가 주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정부 집이 되는데 운영은 또 저희가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특화된 어떤 집단이 이제 그런 기획이 들어와 있는 주택을 짓는 사업을 이제 중앙정부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토부가. 그래서 예를 들어 신혼부부 공동육아, 청년 예술인, 장애인 자립, 노인 돌봄, 뭐 이런 식의 테마를 가진 주택들을 이제 짓는 사업을 정부가 지원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도 이제 저희가 어쨌든 요구해서 정책이 만들어졌는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니까 해보자. 그래서 이제 야심차게 이제 집 짓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주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사회주택 형태로 해서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필요한 주택, 그리고 또 비장애인 가구들과 함께 사는 주택,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내서 지금 경기도 김포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최초로 이제 사업자가 됐는데 이제 저희 다음에 이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외로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복지하는 사람들은 집 짓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집 짓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거기에 복지 아이템을 집어넣는 거는 너무 섬세한 일이야. 그래서 두 개 굉장히 이게 조금 이렇게 잘 맞춰 나가기가 좀 힘든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은 있어서 아주 그냥 확산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 같은 주택이 이제 내년 봄에 완공이 돼서 입주를 할 예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그 사회적으로 그 필요성이 좀 검증이 되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이 집을 지으면서의 제 고민은 한국에 제가 아까 와상으로 샤워를 해야 되고 와상 베드를 이용해서 샤워를 해야 되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자립할 수 없다. 그분들이 시설이니까 크게 샤워장 만들어 놓고 문도 크게 해놓고 열어놓고 샤워하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자립할 수 없다. 근데 이 자립할 수 없다가 그분의 장애를 탓하는 거예요. 그분 장애 때문에 자립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 중증이니까. 근데 우리가 공간만 마련되면 자립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좀 많은 비용을 들여서 최중증에 맞춤 설계를 했는데요. 이러한 시도가 혹자는 그렇게 중증인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런 주거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적 고비용을 투자해야 되냐 이런 논의를 막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이렇게 어떤 사회적 물음을 던진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내년 봄에 완공되면 다 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설명이 길었네요. 네. 좋아요. 네네네. 네, 지금 정말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다들 와 이러시고 정말 열띤 학습의 장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이제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또 너무 귀해서 이렇게 길게 또 듣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렇게 네 분을 모신 것은 정말 또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모였으니 또 이제 제주의 앞으로의 미래를 이제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아이들의 공연을 보면서 아, 정말 또 미래의 세대가 또 이렇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또 한 번 들었는데요. 지금 사실 이제 탈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고령의 부모님들이 좀 많이 계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는 이제 도전적 행동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중증의 발달 장애, 체중증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책 속에서도 이런 뭐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분도 있지만 사실 도전적 행동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서 지원이 어려웠던 분들. 그래서 이제 캐나다는 탈설 정책을 굉장히 오랫동안 추진을 해왔는데요. 사실 마지막에 이 저희 책에 담긴 주요한 내용은 한 4년 정도 이제 이분들이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다 탈시설이 되고 이 중증 혹은 도전적 행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겨졌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탈설했느냐라는 이야기가 여기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책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면서 이제 번역하면서 선생님이 굉장히 많이 애쓰셨는데 저희가 공동 번역자가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그분과 막 이야기 토론하시면서 또 책을 번역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좀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는 탈시설 이니셔티브라는 말이었어요. 이게 기사에는 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니셔티브란 말이 저에게 딱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걸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그대로 썼는지 이런 의미가 무엇인지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니셔티브 하면은 뭐 처음에 시작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책에서의 이니셔티브는 누군가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동적인 역할을 했느냐 하면은 바로 정부 자체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동이 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오타리주에서 이 시설이 다 없어지고 나머지 세 시설만 남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최중증의 이 지적 뭐 중복 장애인들이 사는 그런 시설인데 이 주정부 사람들의 생각에 이게 이 사람들도 지역사회로 나가서 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주정부가 그래서 주동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책에 그 플래너라는 말이 나와요. 그 기획을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정부 관리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에요. 정부에서 보낸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탈시설을 하려면은 모든 그 분야를 다 접촉을 해야 되거든요. 장애인부터 부모 아니면 시설장, 시설에서 이런 그 고용 복지사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런 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관 이런 걸 다 통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특히 돈이 필요하면 돈을 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니셔티브라는 말은 상당히 뜻이 깊어요. 그래서 이 주정부가 이 주동이 돼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는 제주도에서 도청이 주동이 돼서 이 플래너라는 사람은 뭐를 하냐면은 지역사회에 가서 시설에 가서 이 당사자를 만나고 당사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뭔가를 알아내고 그리고 또 부모를 만나서 이 사람이 왜 여길 들어오게 됐는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서 이 사람을 서비스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돼 있는지 마련돼 있는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발달장애인이 나가 잘 경우
어디서 살 것인가. 예를 들어 부모의 집과 거리가 얼마나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모든 걸 총괄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소위 플래너가 하는 거죠. 그 플래너를 그 이제 정부 관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사람의 권한을 가지고 이걸 시작한 것이죠. 네, 굉장히 저희와는 또 다른 사고 방식과 네, 책임 체계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조금씩 도입은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 연구도 당사자분들이 참여해서 공무원이 참여해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을 정책으로 올리는 그런 방식의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근데 사실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역할을 앞으로 더 많이 하시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캐나다 역사들을 이제 참 한번 보시면 실제로는 50년대부터 이게 부모 단체들이 이거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또 권익옹호하는 단체들이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이제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잡은 거죠. 근데 그런 방향을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정책으로 또 총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오고 자원을 개발하고 예산을 움직이는 그런 공무원들이 플래너로 개인별로 이렇게 붙어가면서 지원을 한 것인데 이제 이제 제주에 이제 활동하시는 두 분께서는 실제 이런 역사를 들었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 뭐 혹은 인상적이었던 거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아까와 표정이 조금 달라지셨는데. 일단 플래너라는 단어를 듣고 그분이 하는 일 굉장히 놀라웠고요. 저는 이제 그 장애인 부모연대 활동을 하면서 도청하고 이렇게 협의나 아니면 이렇게 미팅할 기회가 많은데 만날 때마다 뭔지 모르겠다. 알려달라. 처음 듣는다. 뭐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단적인 예로 저희가 일자리 때문에 얼마 전에 시청에 다녀왔어요. 이렇게 김덕아 대표님이랑 우리 국장님, 김준일 국장님 같이 다녀왔는데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청에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다며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올해 지금 넘어올 거예요, 민간으로.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을 기관에서 담당해주면 굉장히 일도 빠르고 그리고 돈도 있으니까 추진도 되게 신속하게 될 텐데 이걸 또 민간으로 넘기면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받아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전문성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과연 이게 그걸 보면서 맞는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주도는 아직 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예, 그거와 이어서 주동자를 그 플래너 역할을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너무 인상적이고 저희는 근데 공무원은 정책이 생기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큰 흐름이 그런 정책 방향이 생기면은 어떻게든 할 건데 어쩌면 탈시설을 가장 주저하고 좀 힘들어하는 분들이 부모님이신 것 같아서 저는 좀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세대가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의 이제 부모님과 그 고령의 이제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분들은 정말 그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생각, 그 세대의 차이로 인해서 굉장히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시고 제주도에서 이제 그 말을 탈시설을 저희는 주장해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저는 감히 오늘 좀 이 자리가 이제 탈시설 부모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어떤 단체에서 탈시설이라는 말이 조금 더 당당하고 좀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아시겠지만 지금 제주도에 그런 어떤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자제분들도 지금 많이 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제주도에서는 그런 얘기가 이제 좀 공론화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제가 가까이서 만나는 그 가족분도 역시도 그 시설이 얼마 전에 굉장히 심각한 사망 사건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네. 네,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도 그 시설의 부주의로, 명백히 그 시설의 부주의로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사고사가 있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사건으로 시설이 폐쇄될까봐 전전긍긍 하시면서, 예, 그 선생님들이 뭔 잘못이냐, 그 사고를 저지른 걔가 문제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참 너무 슬프고 너무 안타깝고 진짜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지금 실제로 제주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서울에도 뭐 비슷한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중심에서 이제 부모들을 앞세워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보 제공, 그리고 가족과 여기 이제 플래너가 개인별로 이렇게 붙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을 당사자분들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 그냥 뭐 이거 할래 저거 할래가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어떤 자원을 연결하는 관점으로 개인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계속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부모님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반대하시는 부모님들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저희가 이제 경험상 반대하시던 부모님들이 나중에 또 다른 시설로 전원됐을 때 거기서도 또 학대 경험을 당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그 당시에 선택을 조금 더 정보를 이렇게 다르게 받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도 저희가 또 만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캐나다의 역사를 보면서 저희도 똑같이 이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사실 지금 압축적으로 좀 더 경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차이점은 저희는 당사자 조직이 정말 강하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는 이제 발달장애인 당사자, 탈설 당사자분들이 나오셔서 내 삶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발언을 해주신 최근에 그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한국엔 그런 게 정말 큰 강점이라고 생각해서 제주 지역에서도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어려운 꿈 같은 경우는 탈설 이니비셔티브 안에 굉장히 많은 내용과 원칙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들 또 부모 교육 안에서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중증 중복 발달 장애인을 저희가 여기 계신 분 중에는 없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책에 나오는 중증 중복 발달 장애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서 좀 가장 인상적이었던 사례. 그래서 탈설 당사자 분 중에서도 이제 발달 장애가 있고 또 정신 장애가 있으시거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분 여러 분들이 계신데, 혹시 김정아 활동가나 전현 선생님 보시기에 책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런 탈시설 당사자 사례가 좀 있으시면 그런 것들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211페이지 책의 그 3부부터는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막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증 중복,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장애인지가 묘사가 돼 있거나, 어떤 행동들이 소위 문제시 돼가지고 이 사람이 마지막 그룹이 되었나. 그러니까 처음엔 경증이 나가시고 뭐 이제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룹이 됐던 그런 어떤 배경 설명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똑같은데, 예를 들어 좀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을 막 하시는, 근데 그 행동들이 좀 폭력적으로 이제 자타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은 사실 도전 행동이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중증이라고 우리가 분류하고, 또 의료적인 욕구, 예를 들어 엘튜브로 식사를 하시든지
뭐 호흡기 관련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신 분들도 또 이제 중증으로 좀 많이 이제 분류를 우리 사회에서는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의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yes or no를 정확히 좀 알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도 중증으로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은 좀 하기 어렵다. 근데 여기서도 그런 복합적인 상황들이 갖고 있는 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저는 이 분들을 지원하면서 이제 저 핵심이 여기 이제 주제말 같기도 한데 실패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역사회로 전환하는 게 실패했다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와서 저는 거기에 되게 공무원들한테 정말 들려주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에서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을 동원해서 시설장애인들을 만나가지고 시설장애인들을 3단계로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립할 수 있는 사람, 5년 동안 연습해서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영구히 자립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마치 계급을 나누듯 장애인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거를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의료 전문가를 여기서 의료 전문가가 뭘 도대체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을 동원해서 자립지원조사라는 이름으로 돈을 들여서 정부가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눠서 지원하겠다는 그래서 1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우선 지원하고 2그룹에 있는 사람은 연습해봐서 성공하면 자립 그 사람이 뭐 낙제점 받아 성 못해? 그러면 실패해서 자립이 이제 유보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룹은 의사 표현도 어렵다 어쩐다 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런 권리가 없는 그룹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서울시 계획입니다. 우리가 인권위 진정도 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였지만 갈 길이 요원한데 어쨌든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저는 정말 감동적인 게 그 복합적 욕구를 가진 이야기들을 막 쓰면서도 그 시스템이 실패했다고 얘기해야지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섬세하지 못한 사회인가를 생각하는 사례가 하나 이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뭐 간단히 그분은 젊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자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활달했는데 마지막에 전환시킬 때 나이가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그 지역사회로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우울해지고 어두워지고 이제 막 활동성이 이제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맞는 환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젊고 좀 와이드한 그런 활동을 원했는데 이 사람을 그냥 그 자리가 비었다고 그 자리에 사람을 맞춘 거죠. 사람에 맞는 자리를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회가 너무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책에서 내용이 관통하는 것 중에 개별화 그 사람 중심으로 굉장히 다 계획들이 개별화돼야 된다. 같은 건 없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참 한국 사회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는 어떤 그 실제 사례보다도 이 전반적인 우리 김정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전반적인 그런 그 내용의 그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나라하고 여기 한국하고의 차이점 그걸 상당히 느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이제 쓰이게 된 이유가 동기가 어떻게 됐냐면은 이 온타리오 주정부에서 이 아주 어려운 사람들 나머지 한 931명을 탈출을 했어요. 그 자기들이 이니셔티브로 탈출한 다음에 5년 후에 학자들 4명인가를 부탁을 했어요. 이 탈출이 성공을 했느냐 못했느냐 아니면 탈출 과정에 우리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것도 보고 또 그 성공 실패를 분명히 이제 가리고
이런 것을 볼 때 보면서 이 우리 한국 정부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한국 정부 뭐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이 순환보직제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에는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순환보직제라는 말도 없어요. 그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어떤 그 위치에 직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전문성이 상당히 발달하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은 뭐 1년 뭐 이렇게만 계속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참 결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건 자기들이 누구한테 들은 얘기 해가지고 그 자기 아이디어처럼 해서 또 이러니까 계속 이 다람쥐 채바퀴 도듯이 발전 안 하고 어떤 데는 후퇴를 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탈시설에 거기에서 이제 시설에 가서 장애인한테 자기들이 나갈 그 자기 탈시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우선 탈시설하겠다. 이 말 자체만 봐도 말이죠. 얼마나 이 시설이라든가 발달장애나 그 상태를 이해를 하지 못했나. 이 발달장애인이 자기가 자기 의사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릴 때 들어와서 30년 평생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나가겠느냐 물어보면은 나가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겁이 나고 그리고 주위에서 부모도 그렇고 뭐 그 시설장이라든가 다 겁줄 거 아니에요. 나가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물어본다든가 또 하나는 뭐 훈련홈이라고 마련해서 발달장애인이 거기서 뭐 12개월, 24개월 살아보고 제대로 하면은 나간다. 이게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제대로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발달장애인의 그 장애 성격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정책이 해야 되는데 이건 엉뚱하게 그 다른 근데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그럴듯하죠. 뭐 의사를 물어봐서 한다든가 뭐 훈련을 한다든가 말이죠. 이런 게 참 제가 볼 때 참 딱해요. 그리고 어떻게 근데 이런 제도를 예를 들어 순환보직제 하나만 봐도 이런 제도를 얼마나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데 이거를 바꾸자는 그 노력이 저는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어떤 학자라든가 누군가 이게 얼마나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이고 빨리 이런 걸 없애야 된다. 이런 논문 발표도 제가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공무원이라면 내가 2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1년 있다 가라. 근데 저것도 왜 내가 나가야 되느냐? 너 오래 있으면 그것도 부패한다. 그럼 공무원 스스로가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조금 있다고 내가 뭐 부패하고 무슨 도둑질을 하고 뭐 그럴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 정보 체제, 이런 순환보직제, 이런 그 낭비적인 것, 거기 뭐 그 낭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탈시설 운동을 하는 사람, 그 사무관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들어서 다른 철학을 가지고 아니면 정권 자체가 패러다임이 이러면 뭐 그런 식으로 가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뭐 질문하는데 영 딴 데로 갔는데. 아니 선생님 때문에 한숨 쉬기 아니라 공무원 때문에 한숨 쉬기. 제가 그냥 제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은 이제 뭐 제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순환보직 때문에 좀 이동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또 아쉽고 뭐 그런 상황이 있고 아까 이제 김정활동가 말한 것처럼 뭐 시스템의 실패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 이 책 안에서는 질문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질문의 대상을 바꿔야 되고 이걸 탈시할 거냐 말 거냐 지역사회에서 살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그건 우린 기본적인 권리로서 가질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지원할 거냐라는 질문들을 풍성하게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저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당사자분이 계세요. 여기는 이제 데이비드라는 분으로 나오는데 이분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요양원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 장애인도 나이가 드니 장애인을 위한 요양원이 필요해라고 하면서 이제 시설에서는 지금 이제 뭐 간호사를 배치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 곳이 없어가지고 약간 요양 시스템이 있는 그런 노인 요양원 공동주택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저희랑 좀 다르겠지만 그런 서비스가 있는 공동 형태의 주택으로 이제 탈시설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이분은 이제 완결된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본인이 거기 가서도 적응이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인 커뮤니티 안에서도 장애가 이제 배제되는 그런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장애의 고령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고민하게 될 텐데 여기서도 이제 지적 장애가 있고 뭐 고령화로서 가지게 되는 어떤 기본적인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뭐 질환이 있다든지 이런 거를 개별적으로 지원받으면 되는 문제이지 이걸 꼭 요양시설 안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인가 뭐 이런 고민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이 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당사자분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당사자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또 하나 핵심 부모님, 가족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캐나다에서는 이 가족 연구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반대하시던 부모님이 적극적인 옹호자가 되시면서 전 그분 꼭 만나보고 싶긴 한데 아무튼 이런 분들의 사례가 이렇게 속속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가족 지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좀 두 분께 혹시 미리 읽어봐 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여기 3단계 절차로 해서 가족들에게 이제 탈시설 전환 계획을 수립해서 이 가족들이 여기 같이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도 이제 뭐 돌봄의 역할을 전적으로 하라, 거기서 주도권을 가지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가족들의 의견을 여쭙고 가족들이 가진 정보를 같이 나누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3단계로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족들에게 동영상의 형태, 짧은 형태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 탈설하셨던 가족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들 그리고 이런 걸 알기 쉬운 형태의 소책자 형태로 그래서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기 쉬운 형태로 정보 제공을 하는 게 1단계고요. 그리고 2단계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걸 언론에 계속 알리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사실은 탈설 실패했대, 뭐 누가 죽었대 이런 기사들이 너무 자극적으로 먼저 이렇게 왜곡돼서 나오는 형태다 보니까 또 이렇게 굉장히 다른 양상의 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플래너라는 플래너가 나오는데 이 플래너는 사실은 가족 중심이 아니라 당사자 중심의 계획을 개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부모님이 가진 정보, 가족이 가진 그런 정보들을 이 필수 계획 안에 담아내서 당사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중심에 서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요렇게 이제 3단계로 지원을 하는데요.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는 이런 플래너의 역할, 가족 지원하는 것들을 좀 보시고 제주에서 좀 반영하고 싶은 뭐 그런 것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걸지. 또 여러 사건들도 있고 한데 참 네. 일단 이 탈시설을 생각해 봤을 때 왜 부모가 자기 자녀를 시설로 보낼 수밖에 없는가, 보내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을 때, 그 자녀랑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고, 되게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그 사람이 중증 중복 장애인과 같이 살아갈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이 좀 더 체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한 가지로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치료실이라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언어치료, 뭐 놀이치료, 미술치료 이렇게 하는데 사실 장애인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그러니까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지금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좀 나아질 것이다. 근데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다. 이거를 사회 전체가 처음부터 인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우리 아이가 장애가 아닌데 이거를 계속 치료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고 좀 더
낳은 자녀를 보면 좀 비교하고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고 좀 삶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아닌가. 그래서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과 처음부터 장애인 가족과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치료가 아닌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지원하는 방법을 좀 연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려면은 지역사회 장애 이해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 행복하게 또 노력 많이 하시고 별난고양이도 장애인 교육을 많이 나가고는 있지만 그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학교 중심으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학생들은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뭐 하면 딱 알고 이렇게 하는데 각 밖에 계신 부모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뭐 구성원들은 그런 기회가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장애 이해 교육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장애인이 있었네 이렇게 기억이 날 정도로 인식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우리 어른들의 세대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장애 이해도 제대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사자 이야기를 좀 더 들을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이제 그 콘서트 회의할 때 저희 이용인 중에 한 분을 얘기를 듣고 싶다고 해서 사실은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여기 사례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분을 잠깐 해서 그분이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설에 계시거든요. 시설에 계시는데 단기 거주 시설에 계신데 그분을 대하는 시설과 다양한 지원 기관이 7, 8군데가 돼요. 7, 8군데 되는데 그분을 대하는 자세가 좀 더 계세요. 그분은 이제 독립해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데 주변에서 말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될 것이다. 어떻게 지원을 더 해야 되나 막 이런 지원 기관들이 이런 걱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걱정을 이제 이해하긴 하는데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떠실까요? 그럼 잠깐 모셔보겠습니다. 네.